당신은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족, 이웃, 친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나이에 외롭겠다는 헛소리에 휘둘릴 생각입니까?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과 병원 진료 카드뿐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 그 5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이 5가지 지키며 혼자 살면 최고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우선하기,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소모적으로 느껴지고 결국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헌신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정, 배려한 만큼 되려 이용당하는 마음, 참을수록 더 얕잡아 보는 사람들. 이런 악순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 하나, 내 감정을 우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뒤에는 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상처받아주지 않으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시간과 여유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눈치를 그만 봐야 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항상 웃는 얼굴로 남을 맞이하던 습관을 끊을 때입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 병을 얻는 건 결국 나 하나뿐입니다.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손주 비위 맞추느라, 며느리와 사위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인생.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받은 대접은 무엇입니까?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벅차다는 말,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생일, 병원 갈 때는 혼자 가야 하는 그 쓸쓸함. 이쯤 되면 질문해야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온 것입니까? 이제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받아주고 누군가의 무례를 이해해주는 역할을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 코스프레는 필요 없습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면 그 기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하기 싫은 모임이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듣기 싫은 말 앞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소모품이 아닌 주인공으로 대우받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김순희 어르신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쉬는 날 없이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감정을 숨긴 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바빠서 자신을 찾지 않자 김 어르신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노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하자. 그렇게 다짐한 순간부터 어르신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내버려둬. 취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에 혼자 가는 여행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편안히 밥맛도 나고 숙면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챙기니 세상이 이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우선하는 삶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책임감 내려놓기, 꼭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평생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이름 모를 타인의 눈치를 보기 위해 본인의 삶을 내던진 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고 또 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지친 육신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 사실 대부분 불필요한 짐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자식의 뒷바라지는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손주의 학원비, 자녀의 대출 보증, 제사상 차리는 역할까지 억지로 떠안는 순간 노후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습관처럼 짊어진 책임감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족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인 스스로가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라며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입니까? 자식들도 이웃들도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참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고 짐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리어 본인이 스스로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결국 누구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자발적 고행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 정작 스스로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조차도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결국 잔소리가 되고 강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인다고 계속 돈을 건네주면 자식은 미안해하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매년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하면 결국 그건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노년에는 책임보다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삶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한 인생이라는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의 이명자 어르신은 평생을 집안의 대들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우며 학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모두 본인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끊임없이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옆에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그 순간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왔지?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모든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게 손주 맡아달라는 부탁도 거절했고 명절 음식 준비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시니어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매주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자식들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엔 내가 없으면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빠지니까 다들 더 잘 살던데요. 이처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짓눌러온 삶을 내려놓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최고로 평온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남 신경 끄고 내 마음에 집중하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해온 행동 중 하나는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걱정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의식하며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한 번도 입지 못했고 하고 싶은 말은 끝끝내 삼켰으며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살아왔다는 허무함 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중독은 남의 평가입니다. 사실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평가가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내가 병원에 갈 때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의 시선에 내 감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더 끔찍한 진실은 대부분의 평가는 그냥 헛소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다더라. 저 나이에 저런 옷은 좀 그렇지 않나? 그 나이 먹고도 저렇게 행동하나? 이 말들이 당신 삶에 아무 쓸모도 없는 소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에 휘둘리는 순간 내 삶은 남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파마 한 번 할 때도, 시장에서 장바구니 하나,
들 때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도 돈도 아닌 내 감정의 편안함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정답이고 내가 즐거우면 그게 행복입니다. 타인의 잣대에 맞추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바뀝니다. 어제는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욕할 수 있고 오늘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내일은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말들에 내 감정을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평가를 신경 쓸수록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내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의 그림자에 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0세의 박만순 어르신은 동네에서 유명한 칭찬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깔끔하고 이웃에게 인사도 잘하는 모범적인 노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아닌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기계 같다. 그렇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대상포진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박 어르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셔츠를 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걸 입고 나왔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멋지시네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제야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평가할 자유가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즐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SNS에 매일 본인의 옷차림과 산책 사진을 올리며 자유노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으면 끝이에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이처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는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 어울리지 않기,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고단한 일 중 하나는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어울리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같이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름진 음식처럼 겉보기만 화려할 뿐 속은 더부룩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사회생활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어울리는 인간관계는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고 가치관도 다르며 만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 왜 굳이 관계를 이어갑니까? 그래도 몇십 년 지기인데 동네 체면이 있지 혼자 있긴 외로우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백한 감정 낭비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관계에선 나만 힘들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애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내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만나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대화 후에는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다음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점점 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말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되며 결국 나는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년은 이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데 여전히 눈치 보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노후가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다면 안 만나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괜히 눈치 보며 가기 싫은 모임에 얼굴을 내밀 이유도 없습니다. 말 안 통해서 스트레스만 받는 친구보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이 나이에까지 억지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의라는 명분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9세의 조영자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지인들과 점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은 10년 넘게 지속됐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 정치 얘기로 언성 높이는 대화, 서로 은근히 자식,
자랑하는 분위기에 어르신은 점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니까 내가 빠지면 실례지라는 생각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쓰러질 뻔한 일이 벌어졌고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영자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람? 모임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갔고 대신 주 1회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말이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나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인간관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남들 눈치 보며 지친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가벼운 웃음을 나누는 삶이 훨씬 품격 있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5번째는 싫은 건 단호하게 거절하기, 착한 사람 콤플렉스 벗어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싫어도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못한 태도는 결국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여전히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웃으며 참는다면 그 인생은 끝없이 손해보는 게임일 뿐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예의, 배려, 상대방 기분, 헤아리기 같은 말들은 사실상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싫은 소리를 하면 인간관계가 끊길까봐, 나 혼자만 이상하게 보일까봐 계속해서 예스맨이 되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병을 얻고 마음이 텅 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어르신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어느새 나는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병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최후는 늘 외롭고 지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도와줬던 만큼 되갚지 않는 가족, 나를 챙기기보다 이용하려는 지인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는 단호하게 살아야 지킴받습니다. 거절은 배려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고,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는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단호해졌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1세의 최복래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천사로 불렸습니다. 뭐든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봉사활동도 1등으로 나서며 친구들의 말동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어르신밖에 없어요 라며 또 부탁했고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눈치까지 줬습니다. 어느 날 무리한 일정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후 어르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병상에서 누운 채 핸드폰을 꺼내단 채 채팅방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 부탁은 제가 스스로 할게요. 이제 제 건강을 챙기려 합니다. 그 메시지 이후 경로당 친구들 중 절반은 연락이 끊겼고 절반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은 그 이후로 오히려 시간이 넉넉해지고 몸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취미로 색연필화도 시작하고 혼자 소풍 가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으며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은 말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하니까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 맛에 사는 거죠. 이렇게 단호함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다 지쳐버리느니 솔직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100배는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이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징조를 알아채지 못한 채 평범한 증상을 무시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사실은 이미 몸 안에서 건강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작동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은 변화가 3년 안에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3년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첫 번째 징후는 눈이 부쩍 침침해진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글자가 겹쳐 보이고 햇빛이 유난히 눈부시며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지만 이런 침침함이 반복된다면 눈이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안이나 노화현상으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건강을 집어삼키는 위험한 질병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노년기 실명을 부르는 3대 안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며 시야 전체가 흐릿해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눈의 기능이 서서히 정지하는 과정입니다. 방치할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회복도 늦고 수술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파괴되는 병으로 통증도 없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실제로는 눈앞에서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중심 시야가 왜곡되며 글씨가 흔들리거나 중심이 비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합니다. 눈의 침침함은 뇌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력이 나빠지면 외출 빈도가 줄고 이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눈의 침침함은 단지 시력 저하가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갉아먹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침침하다는 이유로 자세를 구부리거나 스마트폰이나 책을 더 가까이 보는 습관은 목과 어깨, 허리 통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단순한 눈 피로라고 넘기기에는 전신에 퍼지는 후폭풍이 너무도 크고 위험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더불어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A 등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밝은 조명 아래서 독서를 하며 20분마다 눈을 쉬게 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침침함이 쌓여 실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눈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의 최모 할아버지는 평소나 아직 책 잘 읽어 눈 나빠진 건 TV 탓이야 라며 안과 검진을 미뤄왔습니다. 어느 날은 책을 읽는데 글자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고 신문에 있던 건강이란 단어가 검구로 보였습니다. 처음엔 우습게 넘겼지만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텔레비전 자막도 알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딸의 권유로 마지못해 안과에 간 최 할아버지는 황반변성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고 수개월간의 주사 치료와 영양제 복용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집안 곳곳에 눈은 장기 중에 가장 말이 없는 장기다. 조용히 망가진다는 문구를 붙여두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안과 검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왜 자꾸 그 말만 해요? 하자 내가 예전에 책보다 TV 좋아했더니 지금은 TV보다 책이 무서워라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눈이 침침하다는 건 단순한 노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 경고이자 향후 3년 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징후입니다. 지금 당장 안과 예약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미래의 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깊숙한 곳에서 나는 쌕쌕거림, 흔히 천명음이라 불리는 이 소리는 단순한 호흡 불편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들리는 이 소리는 폐와 기도가 보내는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장기 중 가장 빨리 약해지는 기관이 바로 폐이며, 숨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쌕쌕거리는 소리는 공기가 폐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좁아진 기도를 억지로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감기나 일시적 기관지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지속된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천식, 기관지염, 심지어 폐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점점 숨이 막히는 호흡의 지옥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폐의 탄력이 줄어들고 점액 분비가 늘어나면서 기도가 쉽게 막히고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이 곧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로감이나 나이 탓으로 착각하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산소 공급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기 때문이겠지,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하며 넘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마치 불이 났는데 연기만 보고 창문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거대한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면 평범했던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땐 마치 산소가 끊긴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수면 중 호흡 곤란으로 자주 깨거나 새벽에 기침 발작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체력 저하, 면역력 약화, 전신 피로로 이어지며 다른 질환에 대한 저항력까지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폐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폐활량 측정, 엑스레이, 혈중 산소 포화도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호흡 보조기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의 자유를 잃는 순간 삶의 질은 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의 남모 할아버지는 평소 내 폐는 정글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젊은 시절 산을 탔고 담배도 끊은 지 10년이 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을 잘 때 옆에서 듣는 가족이 할아버지 코가 아니라 목구멍이 피리를 부르네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그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어지럼증과 숨가쁨이 동반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증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약물 치료와 폐호흡 운동을 시작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했고, 그날 이후 남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호흡기 운동과 폐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산책할 땐 늘 소풍 가듯 준비해서 천천히 걷고 손자에게 숨 쉬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이란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요즘은 손자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할아버지, 지금 숨 쉬는 소리 되게 조용하다 성공했네 라고 말해 둘이 함께 웃기도 합니다. 이처럼 숨소리는 건강의 최전방 신호입니다. 쌕쌕거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지금 당신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린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늦기 전에 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숨이 가벼울수록 인생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주 나는 증상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나 민망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꾸만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양치에도 가시지 않으며 대화 중 상대방이 자꾸 뒤로 물러난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 어딘가가 조용히 썩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입냄새는 전신 건강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있거나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심지어 간이나 신장 같은 내부 장기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잇몸 질환,
충치, 입속 염증 등이 입냄새를 유발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염, 위궤양, 위암 초기처럼 위에서 올라오는 부패가스가 입을 통해 새어나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시큼하거나 썩은 냄새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입냄새가 아니라 소화계통의 위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입냄새는 당뇨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 수치가 높아지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구강 내 건조증과 염증이 동반되며 특유의 단내 또는 시큼한 냄새가 입에서 올라옵니다. 한편 간 기능이 저하되면 특유의 생선 썩은 듯한 냄새가 날 수 있고 신장이 나빠질 경우 암모니아 냄새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입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질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냄새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감이 생기며 점점 고립감과 자존감 저하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식사 자리가 부담되고 본인의 입냄새가 남에게 폐가 된다는 자책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드는 것입니다. 이런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구강위생관리는 물론이고 전신건강점검이 필수입니다. 칫솔질은 하루 3번, 특히 자기 전 철저히 해야 하며 치실과 혀 클리너 사용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더불어 위내시경, 혈액검사 등을 통해 숨은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입니다. 냄새를 덮는 민트나 가글은 잠시 눈 가리고 아웅일 뿐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4세의 박모 할아버지는 손녀가 할아버지랑 가까이 있으면 김치 냄새가 나라고 말한 것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니 당연한 거라며 넘겼지만 손녀가 2번째, 3번째에도 같은 말을 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치도 꼼꼼히 하고 입에 민트껌도 물고 다녔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치과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속 염증도 있지만 위쪽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강합니다. 내과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결국 내시경 검사 결과 박 할아버지는 위축성 위염과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로 방치했다면 몇 년 안에 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음식도 조절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손녀가 최근 할아버지 요즘은 꽃향기 나라고 말하자 박 할아버지는 이제 입도 리모델링 끝났어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부끄러운 증상이 아니라 몸속이 썩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반복된다면 지금이 바로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되돌아볼 시기입니다. 당신의 입이 보내는 냄새가 혹시 내부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경고음은 아닌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4번째 징후는 피부에 멍이 쉽게 드는 증상입니다. 어느 날 팔이나 다리에 이유 없이 생긴 멍을 보고 내가 여길 부딪혔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타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살짝 스쳐도 푸르딩딩한 멍이 퍼지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면 몸속에서 이미 치명적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건 피부가 아니라 혈관과 피가 비명을 지르는 신호입니다. 멍은 피부 아래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충격 없이도 멍이 자주 생긴다면 이는 혈소판 부족, 간 기능 저하, 백혈병, 혈우병, 혈관염, 자가면역 질환 등 무서운 질병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멍이 쉽게 생기고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해 혈관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멍은 단순히 외관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것은 출혈 경고 상태로 뇌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몸이 어느 순간 스스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면역 체계와 순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져 더 쉽게 파열되기 때문에 멍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이 들면 그냥 파스나 연고로 버티거나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자위합니다. 그러나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붓고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병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면
지금 무심코 넘긴 멍이 몇 년 뒤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출혈성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 몸통에 반복적으로 멍이 생긴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와 간 기능 검사, 응고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 수치, 혈소판 수치, 백혈구 수치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기에 대응하면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멍이 잘 드는 사람이면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 항산화, 식품 섭취, 음주 절제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9세의 김모 할머니는 손목에 푸른 멍이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에 부딪혔지? 하며 며칠을 기억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사진을 보내자 엄마, 요즘 왜 자꾸 멍이 생겨? 라는 반응이 돌아왔고 그제야 거울을 보니 팔뚝, 허벅지 곳곳에도 멍자국이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무섭다기보다 이거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냐? 하며 웃었지만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초기간 기능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지금 잘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자잘한 멍이 아니라 응급실 갈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건강관리에 눈을 떴습니다. 식단도 바꾸고 하루 20분씩 산책도 하며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요즘은 멍이 안 생기네? 하자 할머니는 응, 이제 내 몸이 날 안 때리는 것 같아라고 하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멍은 단순한 외상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 혈액 상태, 장기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몸속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의 위험을 먼저 살피는 지혜, 지금 필요합니다. 5번째 징후는 걷다가 자주 발을 헛디디는 증상입니다. 걷다가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휘청, 계단 한 칸을 헛디뎌 뒤틀, 발끝이 걸려 순간 균형을 잃고 중심을 잃어버린 경험이 잦아졌다면 지금 당신의 몸은 위험한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나이 탓이라고 넘긴다면 가까운 미래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을 헛디디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의 통합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징조입니다. 이 증상은 근육 약화, 관절 불안정, 신경전도 저하, 평형 감각의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력과 반사신경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작은 균형 이상에도 쉽게 중심을 잃게 됩니다. 한 번의 헛디딤이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곧 골절, 수술, 장기 입원으로 연결되는 건강 붕괴의 도미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발을 헛디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복될 경우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 척추신경, 발목 관절, 대퇴근육 등 온몸의 조율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은 수천 개의 신경과 근육, 뇌의 판단력, 눈의 거리 감각까지 모두 총동원되는데 발을 헛디딘다는 건 이 중 어딘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넘어질까봐 무섭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생기고 결국 외출을 꺼리게 되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운동 기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력은 더 약해지고 그 결과 다시 헛디딤이 반복되며 결국 앉아서 늙어가는 고착화된 노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선 우선 근력 강화와 균형 감각 훈련이 필수입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필수이며 일상 속에서도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걷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닥에 미끄러운 러그, 전선, 낮은 턱 등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을 실수라고 넘기지 않고 건강 상태의 붕괴 신호로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자주 걸음이 꼬이고 평지를 걷다가도 갑자기 발이 휘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요즘 바닥이 왜 이리 미끄럽냐라며 웃어넘기곤 했지만 어느 날은 버스를 타려다 발끝이 걸려 정류장 바닥에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대퇴사두근의 근력 약화와 전정기관 기능 저하로 인한 균형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방치하면 12년 안에 낙상 후 골절 위험이 크다고 했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실내 자전거와 하체 강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후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엔 안 넘어지세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넘어지긴 이젠 내가 바닥이 무서울까 봐 피해 다닌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걷기 비법을 강의하는 인기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걷는다는 일상적인 행동 속에도 건강이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몸 전체 시스템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그 징후를 무시하면 3년 뒤에 나는 의자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조심스럽게 내딛고 균형 잡힌 내 몸을 다시 훈련시켜야 할 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노후는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나타나는 미묘한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대가는 병상 위에서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3년 뒤 웃을 것인가, 눕게 될 것인가, 오늘의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더라고. 카톡 알림은 울리지 않고 전화는 광고뿐이야. 오늘 하루 누구 얼굴도 못 봤어. 그냥 TV만 켜놨어. 외로움은 죽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지고 어느새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 끔찍한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개한 뜻밖의 5가지 방법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살아갈 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들 걱정,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망설이고 결국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돈이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삶의 온도를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는 외로움과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작은 소비 하나로도 마음은 금세 환해집니다. 예쁜 스카프 하나, 고운 머리핀 하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를 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결국 내가 소중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얼굴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이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6세의 이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벗삼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연락도 가끔 오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두 끼만 먹는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음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웃을 일도 말할 일도 나를 꾸며볼 일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 앞에 걸려있는 실버 네일 체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이면 손톱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색도 입혀주는 행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이 나이에 무슨 네일이냐는 마음과 나도 한 번쯤은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 싸우다가 결국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손톱의 연한 분홍색이 칠해지고 손등에 로션이 발려질 때 처음으로 내 손이 이렇게 고왔던가 하고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트에 갈 때도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스스로를 위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계시며 작게나마 매달 3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한 소비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외로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행위이며 나를 다시 사랑하는 선언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위해 지갑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두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를 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라고 말하며 배우는 일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은 배움을 멈췄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시작된 배움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가 외로움을 밀어내고 마음 한켠의 허전함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배움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 연습도, 손글씨를 천천히 써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같은 수업에 참여하는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은 어느새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생각의 틀을 넓혀주고 고립된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배우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4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갑작스레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셨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연락할 사람도 딱히 없고 바깥일도 없으니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추천한 스마트폰 사용 강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부끄러워서 거절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서툴러 창피했지만 옆에 앉은 또래 어르신이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가입했어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나 오늘 배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은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고
스마트폰 강좌 외에도 사진 편집 수업, 유튜브 시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에게 직접 만든 사진카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습니다. 자그마한 미소를 띤 본인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배우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배움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먼저 추천도 하신다고 합니다. 배움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 과정 속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 자리에 활력과 웃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작은 호기심 하나로 배움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세 번째는 매일 나가세요. 매일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안에만 머물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닫히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서,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모레는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유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끈을 붙잡는 일입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그 안락함이 굳어져 감옥이 됩니다. 익숙한 벽, 익숙한 침대, 익숙한 냉장고 안. 이 익숙함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무조건 나가세요.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에 가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간다는 그 행동입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깥 풍경만 보는 것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매일 나간다는 건 그 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쓸쓸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루틴, 똑같은 자극에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자극은 밖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 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공원의 풀 냄새,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감각이 살아야 마음도 살아납니다. 이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5세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 가까이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만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웃을 일도 줄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만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에 조금 자극을 받은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앞 벤치에 10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동네 마트를 들르고 꽃집 앞에 멈춰서 꽃을 구경하고 어느 날은 구청에서 하는 걷기 동호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은 20분도 안 됐지만 그 20분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걷다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직원이 오늘 립스틱 색깔 예쁘세요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고 손에 작은 손거울을 꼭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부터 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나간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워요.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입니다. 노년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냈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무엇을 하며 웃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사야지, 이 나이에 뭘 해,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은 통장에 남지만 절약한 시간은 내 삶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경험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혼자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 내 삶에 남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낯선 거리에서의 짧은 산책,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결국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텅 빈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것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내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입니다. 시간을 풍성하게 채운 하루는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커피 한 잔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아깝다고 느꼈고 외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보내고 특별한 날에도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마음 한구석이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추억의 영화 상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2,000원이었고 커피 한 잔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문득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상영에 참여한 날 그는 1970년대에 봤던 흑백 영화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피어올랐고 그 시절의 설렘과 웃음이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두 분은 다음 영화 상영도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매달 2번 그 상영회에 나가며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00원이 내 마음을 살렸어요. 돈을 썼는데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는 이렇게 마음을 살리는 소비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무언가 허전할 때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소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소비가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잘 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기에 수많은 기억이 얽혀 있기에 그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불편함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관계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도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늘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부담입니다.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메꿔줄 다른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세월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정작 지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은 몇 달밖에 알지 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존중, 관심, 배려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뻣뻣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은 더 짙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관계의 연수가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건 고독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과거가 소중하면 기억 속에 담아두고 현재가 아프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잘라낸 인연 자리에 후회가 아니라 평안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안고 사는 것보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2세로 오랜 친구 한 명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고 둘이 함께 보낸 세월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친구는 늘 본인의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을 했고 할머니가 말을 꺼내면 늘 끊거나 건성으로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50년이나 견뎠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친구의 연락에도 간단히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동네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매주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끊고 5개월 된 친구를 얻었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관계는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용기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이어진 사람들 틈에서 자랍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나를 아끼고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자식이 노인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 곱게 늙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늙고 부모가 더 늙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나이 든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리는 일조차 낯설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어느새 70세 자식이 95세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정신 잃은 아들의 배변을 받아내며 눈물을 훔치는 부모의 이야기가 뉴스 한 켠에 조용히 실립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치매는 나이만 먹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왔다 해도 기억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얼굴을 잊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깜빡임에서 옵니다.
약속 시간을 잊고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소함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낯선 표정으로 자식의 이름을 묻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금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훈련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 미래를 막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치매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짧은 시나 글귀를 외우는 1,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해보는 1,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는 1, 이 모든 게 뇌를 살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쌓이면 뇌는 점점 활력을 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줄수록 살아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죽고 사용하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단지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뇌 속의 회로를 되살리고 기억의 저수지를 깊게 만들며 사고력을 유지시켜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외운 짧은 시 한 줄이 내일의 자존감을 지키고 모레의 인격을 지켜주며 언젠가 올 외로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줄 마지막 줄기가 됩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93세 정일순 할머니는 아직도 아침마다 손글씨로 시 한 편을 적고 외웁니다. 그녀의 아들 김석진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손자까지 본 어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 씨는 기억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끝을 흐리더니 점점 사람 이름을 헷갈리고 결국 며느리 이름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 치매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를 간병하게 된 사람이 바로 93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할머니는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너 누구야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눈물로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너 낳은 엄마야.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건 평생이구나.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건 매일 외우고 적고 읽은 덕분이야. 나도 늙었지만 내 정신은 아직 내가 지켜야 하거든. 그녀는 지금도 매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말하로 시작하는 시를 외우며 뇌의 힘줄을 다시 묶습니다. 치매라는 괴물 앞에서 외우는 힘 하나로 자신의 정신을 지키고 치매에 걸린 아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얼굴이 예쁘고 주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작지만 위대한 노년의 방패입니다. 오늘 외운 시 한 줄이 내일 당신의 이름을 지켜줄 것입니다. 곱게 늙는 방법.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 문턱을 줄이고 약 봉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접하는 밥상에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생명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식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채소와 과일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이르는 끔찍한 병들의 행렬입니다. 노인이 된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에 무너지는 건 다리보다 위장이고 눈보다 혈관이며 말보다 혈당입니다. 나이 70 먹은 자식이 당뇨로 시력을 잃고 90 넘은 부모가 자식의 인슐린 주사를 놓는 기막힌 현실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무너짐의 출발은 하나같이 염분과 기름, 단맛에 찌든 식습관입니다. 채소는 몸을 청소하고 과일은 생명을 세척합니다. 신선한 채소는 노인의 장을 부드럽게 비워주고 혈관을 깨끗이 씻어주며 변비와 고혈압,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항산화 성분은 뇌를 지켜주고 피부를 살리고 면역을 올려줍니다. 이 둘이 하루의 식단에 고정으로 올라오는 삶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삶은 결국 몇 년 후 전혀 다른 모습의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입맛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진 입은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이 맛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입이 병든 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대변이 시원해지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입맛은 늙어도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채소와 과일을 받아들이는 몸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노년에는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몇 끼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를 곁들이고 하루 한 번은 계절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의 기초 체력이 완성됩니다. 이 습관 하나로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대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91세 박윤자 할머니는 지금도 눈이 맑고 허리도 꼿꼿하며 혼자 버스를 타고 장에 갑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로 시작하는 식단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식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육류는 줄이고 채소 반찬을 기본으로 하고 과일은 간식처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 김하순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런데 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3가지를 모두 앓고 있고 하루에 약을 6가지나 먹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할머니는 약 한 알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딸의 병원 예약을 챙기고 반찬까지 싸서 보내줍니다. 어느 날 딸 김하순 씨가 속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운도 좋고 무릎도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때 박 할머니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넌 젊어서 고기만 먹고 과일은 사치라며 안 먹었잖아. 나는 사과 한 조각이라도 매일 먹었고 나물 한 접시라도 내 손으로 무쳐 먹었어. 건강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키는 거야. 그날 이후 김하순 씨는 엄마의 말을 듣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약 하나를 줄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늘도 딸을 위해 오이 무침과 삶은 브로콜리를 싸주며 말합니다. 약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게 훨씬 싸고 훨씬 낫다. 노인이 자식을 간병하는 세상, 그것은 식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채소 한 접시, 과일 한 조각이 10년 후 누가 누구를 간병할지를 결정합니다. 곱게 늙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곱게 늙는 방법, 3번째는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0대 자식이 90대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60대 딸이 85세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가는 장면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노인. 자식들조차 이미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른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둘 다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이 유일한 답이 되어버리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근력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노년을 버티는 생명선입니다. 근육이 있는 노인은 혼자 일어나고 혼자 걷고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진 노인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70세가 되면 절반 가까운 근육이 사라져 있고 이미 몸은 넘어지기 직전까지 약해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누워만 지내다 폐렴이 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근육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약은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병원도 근육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것만이 근육을 살립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벽을 짚고 스쿼트하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통 들기 같은 일상 속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다리 힘이 달라지고 한 달만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그 변화가 결국 병원을 멀리하게 하고 간병인을 부르지 않게 하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곧 근육입니다. 혼자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유연함,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다리 힘, 물건을 들고 장을 볼 수 있는 팔의 힘.
이것이 늙어서도 사람답게 사는 조건입니다. 남들보다 멋져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한 운동입니다. 내 몸을 내가 끝까지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근육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늙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88세 이춘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여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고 김장철이면 혼자 김치통을 옮기며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70세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야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당시 병원에서 앞으로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젠 뭘 못 들고 산단 말이냐는 생각에 바로 다음 날부터 공원 철봉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이 덜덜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5분씩 10분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춘자 할머니는 80세 생일에 윗몸 일으키기를 20회 성공했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딸 66세 박정임 씨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춘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함께 다녔고 약도 챙기고 밥도 차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딸 간병하는 세상이라더니 이건 진짜네요. 이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기 싫어서 운동했어. 근데 그게 내 자식을 도울 힘이 될 줄은 몰랐지. 늙어서도 자식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지금도 그녀는 매일 새벽 공원에서 스쿼트를 30개씩 하며 하루를 엽니다. 근력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복지제도보다, 의사보다 먼저 내 몸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몸은 내 근육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오늘 지금 앉았다 일어나는 그 한 번의 결심에서 만들어집니다. 곱게 늙는 방법. 네 번째는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기막힌 장수시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태도입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뇌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활력은 사라지고 면역은 떨어지며 근육도 기억력도 줄줄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아침에 미소 한 번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장은 안정되고 장기들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내장 마사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우울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웃음을 잊고 삽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몸은 아프고 자식은 바쁘고 세상은 낯설어지며 입꼬리는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얼굴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웃음을 잃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뇌는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발병률은 높아지고 작은 통증에도 더 민감해지며 삶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반면 웃음을 자주 짓는 노인은 뇌회로가 더 많이 연결되어 뇌세포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웃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TV를 보며 웃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며 웃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웃음은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뇌와 몸을 살립니다. 표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실입니다. 웃음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적입니다. 찡그린 얼굴로 모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피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사람 복입니다. 사람 복을 만드는 건 웃음입니다. 웃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고 웃는 사람 곁에는 도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웃는 노인은 늙어도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병들어도 버텨냅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87세 조영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웃음 대장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실버 요가반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 곁에 앉고 싶어 하고 모임에도 그녀가 없으면 분위기가 싱겁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춘석 씨가 68세에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있는 현실에 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아드님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조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웃어야죠. 내가 울면 아들도 무너지잖아요. 그녀는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매일 5번씩 크게 부릅니다. 춘서가 오늘 날씨 좋다 웃자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주고 손을 잡고 깔깔 웃으며 TV를 봅니다. 그 덕분인지 김 씨는 치매 진행이 느려졌고 아직도 어머니를 정확히 기억하며 우리 엄마는 참 웃기는 여자야라고 농담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 할머니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결? 그냥 웃어요. 웃으면 내가 살고 웃으면 자식도 살고 웃으면 병도 도망가요. 그렇게 말하며 또 호 웃는 그 얼굴은 주름 하나하나가 빛나 보입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웃어야 하고 아플수록 웃어야 하며 외로울수록 더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얼굴의 화장이 아니라 인생의 생명줄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웃어보는 그 3초가 내일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곱게 늙는 방법 5번째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70이고 부모가 95인 시대, 그 중에서도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려 부모가 간병하는 기막힌 현실이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늙어갈 수 있고 누구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뇌를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음악입니다. 특히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습관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되살리는 두뇌 생명줄입니다.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뇌는 감각과 감정, 기억과 언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때 따라 부르면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고 가사를 기억하려는 과정에서 해마가 작동하며 멜로디와 리듬을 익히는 과정에서 좌우뇌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이처럼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은 두뇌 전체를 깨우는 고도의 인지 활동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썩는다는 점입니다. 3일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뇌는 아무리 약을 써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런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옛 노래는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리며 잊고 있던 감정과 얼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 가장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은 노래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라는 멜로디 한 줄에 눈을 반짝이며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사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삶의 조각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잊었던 자아를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루에 딱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고 점심 후 창가에서 흥얼거리고 저녁엔 손주에게 불러주며 웃음을 나누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은 삶을 살립니다. 노래는 돈도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90세 오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첫 번째 할 일이 노래 틀기입니다. TV보다 신문보다 먼저 전축에 CD를 올립니다. 첫 곡은 늘 돌아와요 부산항에입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벌써 그녀의 표정은 밝아지고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진호 씨가 67세로 이미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퇴직 후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고 점점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편함 번호를 잊었고 나중엔 아내의 생일도 잊었습니다. 그때 오인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음악으로 살리자. 매일 한 곡씩 같이 듣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김 씨도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이하를 부르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어머니와 마주보고 웃었고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금도 오할머니는 매일 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주말이면 가족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들까지 모아놓고 콘서트를 엽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정확한 가사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부를 때 오할머니는 눈물이 납니다. 아직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노래는 뇌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가족을 살립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흥얼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는 나를 잊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고 가장 즐거운 운동입니다. 오늘 한 곡, 그 한 줄의 멜로디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힘이 됩니다.